60세, 아내를 잃고 5년. 아들이 보낸 온천 여행에서 저는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60세 아내를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천 여행에서 제 인생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사랑의 얼굴 뒤에는 2억 5천을 노리는 위험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고,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랑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 환갑 선물이에요. 일본? 단체 관광? 그것도 나흘 뒤에? 네, 신년 특가 상품이에요. 2026년 1월 1일 설날 아침, 서울 노원구 낡은 빌라 2층. 박진수는 아들 민준이 건넨 여행 확정서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다. 베프 온천 3박 4일 패키지 여행권이었고, 출발일은 불과 나흘 뒤인 1월 5일로 찍혀 있었다. 민주는 IT 회사 과장으로 아버지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선물이었다. 시니어 전문 여행사의 신년 특가 상품을 예약하며 혼자 여행을 가본 적 없는 아버지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이대로 두면 평생 집에만 계실 것 같았다. 진수는 여행 확정서를 내려놓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30년간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숫자와 씨름했던 그였지만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뒤로는 세상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아침을 먹고 TV를 보고 저녁엔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는 게 전부였다.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다. 회사가 연초라 너무 바빠서 함께 갈 수 없지만 환갑인데 집에만 계시면 안 된다고 했다. 혼자 가셔도 가이드가 다 챙겨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새해 첫 여행으로 딱 좋다고 설득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보였다.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혼자 가는 여행이라니 상상도 되지 않았다. 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다. 환불도 안 된다고 이미 결제했다고 했다. 그 말에 진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효심을 거절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아내의 사진 속 미소가 가라고 하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일본이라니. 평생 해외여행이라고는 회사 워크숍으로 중국 한 번 다녀온 게 전부였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3박 4일을 보내야 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며칠 뒤면 환갑이었다. 60년을 살았지만 지난 5년은 그저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았다. 아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다. 혹시 이 여행이 뭔가 바꿔줄까? 진수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 마음 저버리지 않으려고 가는 것뿐이었다. 1월 5일 이른 아침, 인천공항 3층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붐볐다. H 카운터 앞에 투어 깃발을 든 여성이 서 있었고, 진수는 여행 확정서를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활기찬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진수를 맞이했다. 김민지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이번 베프 온천 투어 담당 가이드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밝게 인사했다. 진수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대기 장소를 묻자 가이드는 저쪽 벤치를 가리켰다. 총 12명이 참가하는데 아직 8명만 왔다고, 나머지 분들이 오시면 출국 수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 장소로 걸어가는 동안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낯선 사람들과 며칠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벤치 근처에 도착하자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 보였다. 60대로 보이는 부부 두 쌍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70대 할머니 세 분이 과자를 꺼내 먹으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짙은 남색 재킷에 그녀는 은발을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다. 한국 배우 같은 인상이었고 혼자 여행을 온 듯 보였다. 진수가 빈자리에 앉으려 하자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여성이 먼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했다. 진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여성은 자신을 하영미라고 소개하며 자신도 혼자 왔다고 말했다. 진수도 박진수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자신도 혼자라고 덧붙였다. 영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들 부부나 친구끼리 온 것 같은데 우리만 솔로네요.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진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얼마 후 나머지 참가자들이 도착했고 김민지 가이드가 전체 인원을 확인한 뒤 출국 수속을 시작했다. 12명 모두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였고 대부분 부부나 친구끼리 온 사람들이었다. 진수와 영미만 혼자 참가한 듯 보였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영미가 진수 옆으로 걸어왔다. 혹시 일본 처음이냐고 물었고 진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영미는 자신은 세 번째라며 혼자 여행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진수는 그녀의 당당한 모습이 부러웠다. 혼자 여행을 자주 하냐고 묻자 영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5년 전부터라고,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했다. 그녀의 눈빛에 잠깐 그늘이 스쳤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진수는 자신도 5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미가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진수는 생각했다. 이 여행이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살짝 들었다. 후쿠오카 공항을 거쳐 베프로 향하는 전세버스 안 김민지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으며 밝은 목소리로 일정을 소개했다. 2026년 새해 첫 여행이라며 앞으로 3박 4일 동안 알차게 모시겠다고 했다. 오늘은 베프 8대 지옥 온천 투어를 하고 저녁에는 료칸에서 특별 신년 가이세키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 안 분위기가 금방 들떴다. 부부들은 서로 창밖 풍경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눴고 할머니들은 준비해온 과자를 꺼내 서로 나눠 먹으며 웃었다. 새해 첫 여행이라는 설렘이 버스 안에 가득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낯선 일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간판들은 읽을 수도 없는 일본어로 가득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3일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 체면 봐서 따라오긴 했지만 솔직히 기대되는 건 없었다. 옆자리에 앉은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일본 처음이냐고 아까도 물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수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영미는 자신의 여행 책자를 펼쳐 보여주며 베푸에 대해 설명했다. 베푸는 온천 도시로 유명하며 특히 지옥 온천이라고 불리는 8곳의 온천이 유명하다고 했다. 각각 색깔과 특징이 다르며 보는 것만으로도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영미는 여행 책자를 미리 공부해 온 듯 이것저것 상세하게 알려줬다. 진수는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며 물었다.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왜 이렇게 여행 정보까지 잘 아냐고 했다. 영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았다고 공부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고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알았다. 버스가 첫 번째 목적지인 우미지고 쿠바다 지옥에 도착했다. 코발트블루 빛깔의 온천수가 김을 뿜어내고 있었고 참가자들은 모두 감탄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진수와 영미도 자연스럽게 함께 걸으며 구경했다. 영미는 각 온천마다 설명을 덧붙이며 진수에게 알려줬고 진수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여행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진수와 영미에게 물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두 분 부부 같으세요. 그 말에 진수와 영미는 동시에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는 웃으며 그래도 사진은 찍어드린다며 카메라를 들었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나란히 섰다. 사진을 찍은 뒤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정말 잘 어울리신다고 혼자 오신 거 보니까 인연이 아니겠냐고 했다. 진수는 더욱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지만 영미는 그냥 웃기만 했다. 저녁 무렵 일행은 하나야마 료칸에 도착했다. 전통 일본식 료칸으로 입구부터 운치가 있었다. 사토 유키코 여주인이 직접 나와 일행을 맞이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기모노를 입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년 첫 손님들이라며 반갑게 맞았다. 객실 배정을 받고 짐을 푼 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단체 손님들을 위한 큰 연회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신년 특별 가이세키 요리가 차례로 나왔다. 계절 생선회, 튀김, 찜, 구이 등 10가지가 넘는 요리가 정갈하게 담겨 나왔다. 진수는 영미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영미는 30년간 피아노 강사로 일했으며 남편과는 10년 전 이혼했다고 했다. 자식은 없다고 그래서 더 외로웠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진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30년 회사 생활을 하며 격리부장까지 올라갔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모든 게 의미 없어졌다고 했다. 아들이 이번 여행을 억지로 보낸 거라며 솔직히 오기 싫었다고 고백했다. 영미가 공감하며 말했다. 자신도 비슷하다고 이혼 후 5년 동안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여행이라도 다니며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고 새해니까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했다.
식사가 끝난 뒤 유키코 여주인이 진수와 영미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두 분 다 혼자 오셨다며 여행이 외로우시면 언제든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자신의 남편도 55세에 이륙한을 시작했다고 했다. 늦은 건 없다고, 용기를 내라고 조용히 격려했다. 유키코의 말이 진수의 가슴에 묘하게 와닿았다. 정말 늦지 않은 걸까? 60세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진수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진수는 노천탕으로 향했다. 료칸 뒤편 언덕에 자리한 노천탕은 산 아래로 베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고 멀리 바다까지 보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온천물은 뜨끈했다. 진수는 천천히 물에 몸을 담그며 눈을 감았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자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죽은 뒤로 항상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여보, 미안해. 나 좀 살아봐도 될까?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내가 대답해 줄 리 없었지만 왠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1시간쯤 온천욕을 즐기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뒤 진수는 로비로 내려갔다. 아침 식사 전 시간이었고 로비 소파에 영미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행 책자를 펼쳐보고 있었고 진수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진수가 다가가 인사하자 영미가 물었다. 오늘 자유시간이라며 혹시 시내 구경 가지 않겠냐고 했다. 자신도 혼자 가려고 했는데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혼자 조용히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지만 어제 영미와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편안함이 생각났다.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럼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고 영미는 환하게 웃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료칸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베프 시내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영미는 오늘 갈 곳들을 설명했다. 베프 타워, 전통시장, 그리고 대나무 공예품 가게를 들를 예정이라고 했다. 베프 타워에 올라가자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온천 증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고 진수는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다. 영미가 옆에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해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풍경을 감상했다. 전통시장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과일들이 가득했다. 영미가 귤을 시식해보라며 권했고 진수는 달콤한 맛에 놀라며 한 봉지 샀다. 영미도 같은 걸 사며 웃었다. 취향이 비슷하다고 귤 좋아하냐고 물었고 진수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나무 공예품 가게에서 영미는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예쁘다고 감탄했다. 진수가 사드릴까 하고 물었지만 영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구경하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그 말에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다. 아내와 함께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영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웃음도 자주 나왔다.
점심때가 되어 두 사람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식당에 들어갔다. 해산물 덮밥을 주문하며 진수가 물었다. 어떻게 이런 곳까지 아냐고. 영미는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봤다며 웃었다. 혼자 여행 다니다 보니 미리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했다. 식사를 하며 영미는 조금 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혼한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10년을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헤어졌다고 했다. 재산 분할하며 받은 돈으로 피아노 학원을 열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예금만 해뒀다고 했다. 진수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학원을 열고 싶으면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영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난다고. 또 실패하면 어쩌나 두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진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다고 했다. 아들이 걱정해서 이렇게 여행을 보냈지만 사실 아직도 아내 생각뿐이라고 했다. 영미가 진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마음 이해한다고. 자신도 비슷하다고 했다. 이혼은 죽음과 다르지만 함께했던 시간이 무너지는 건 똑같이 아프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레스토랑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영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영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진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영미가 진수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저 사람이라고, 최기철이라고,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수는 본능적으로 영미 앞을 막아서며 남자를 쳐다봤다. 기철은 비웃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영미 씨, 여기까지 왔냐며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잖냐고 차갑게 말했다. 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철 씨, 제발 그만하라고.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자고 했잖냐고 했다. 진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실례지만 손님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물러나달라고 했다. 기철은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드냐며 우리 사이 일이라고 했다. 진수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사이고 뭐고 간에 여기서 물러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지금 영미 씨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스토랑 매니저도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고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기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다. 좋다며 하지만 이렇게 끝날 줄 아냐고 했다. 내일 료칸에서 보자고. 피할 수 없을 거라며 위협적으로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영미는 진수의 팔을 잡고 서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진수는 그녀를 가까운 카페로 데려가 앉혔다. 따뜻한 차를 시켜주고 진정하라며 등을 토닥여줬다. 한참 뒤 영미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진수 씨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진수는 괜찮다며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도와주고 싶다고.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했다. 영미는 긴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철은 전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다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받은 돈을 일시적으로 기철 명의로 맡겼다고 했다.
전 남편이 재산을 숨길까봐 불안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기철이 남편의 오랜 친구라 믿었다고 했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었다고 이혼이 끝나면 바로 돌려받기로 약속했는데 기철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차용증도 제대로 쓰지 않았고 그냥 구두로만 약속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준비 중이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쉽지 않다고 했다. 진수가 물었다. 그래서 일본까지 도망친 거냐고.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철이 계속 찾아와서 소송 취하하라고 압박했다고. 무서워서 잠시 피하려고 여행을 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다고 했다. 진수는 주먹을 쥐었다. 30년 회사 생활 동안 이런 비리를 많이 봐왔다. 돈 앞에서 변하는 인간들,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다. 진수가 말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했다. 내일 료칸에 나타나면 김민지 가이드와 함께 대응하자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 영미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료칸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진수는 생각했다.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모르겠지만 영미를 그냥 둘 수 없었다.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료칸에 도착해서 진수는 김민지 가이드를 찾아갔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가이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고 내일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료칸 측에도 미리 알려서 대비하겠다고 했다. 저녁 식사 때 영미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진수는 걱정되어 옆에 앉아 괜찮냐고 물었고 영미는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료칸 정원을 산책했다. 달빛 아래 정원의 단풍나무가 아름다웠고 영미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고맙다고. 진수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진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같이 해결하자고 다시 한번 말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진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다. 영미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미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수는 잠을 설쳤다. 기철이 정말 나타날지,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노천탕에 갔지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 진수는 일찍 식당으로 내려갔다. 영미도 이미 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김민지 가이드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키코 여주인과 이야기했다며 료칸 입구에 직원을 배치해뒀다고 했다. 투숙객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막을 거라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오전 10시쯤 일행은 로비에서 오늘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근처 전통 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이었고 출발 시간은 11시였다. 진수와 영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료칸 입구문이 열리며 기철이 들어섰다. 회색 양복 차림은 그대로였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무력한 직원이 다가가 막으려 했지만 기철은 투숙객을 만나러 왔다며 밀어냈다. 영미가 진수의 팔을 꽉 붙잡았다.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른 투숙객들도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기철은 영미를 발견하고 곧장 걸어왔다. 진수가 벌떡 일어서며 영미 앞을 막아섰고 김민지 가이드도 재빨리 다가왔다. 유키코 여주인도 급히 나타나 상황을 파악했다. 기철이 비웃으며 말했다. 영미야, 도망 다니기 지치지도 않냐며 일본까지 와서 뭐 하는 거냐고 했다. 그냥 소송 취하하고 조용히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구냐고 했다.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철 씨가 제 돈을 돌려주면 끝날 일이라고 왜 계속 이러냐고 했다. 기철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돈이냐며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했다. 진수가 침착하게 끼어들었다. 최기철 씨,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이 스토킹이라는 거 아시냐고. 한국에서도 모자라 일본까지 따라오셨는데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김민지 가이드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지금 다 녹음하고 있다고. 계속 이러시면 바로 경찰 신고하겠다고 했다. 기철은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투숙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유키코 여주인도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일본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거라는 계산이 섰는지 기철은 표정을 바꿨다. 서류 봉투를 꺼내들며 말했다. 좋다고, 그럼 이거나 보라고 했다. 합의서라고. 영미가 서명만 하면 2억은 돌려주겠다고 했다. 대신 나머지 5천만 원은 자신이 관리하면서 생긴 비용이라며 포기하라고 했다. 영미가 서류를 받아보려 했지만 진수가 먼저 가로챘다. 서류를 펼쳐보니 이상한 조항들이 가득했다. 영미가 앞으로 기철에게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2억을 받는 대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진수가 서류를 접으며 말했다. 이건 합의서가 아니라 사기 문서라고. 변호사도 없이 이런 걸 서명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영미 씨는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식으로 합의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 말라고 했다. 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뭔데 계속 끼어드냐며 영미한테 새로 남자라도 생긴 거냐고 비아냥댔다. 진수는 화를 참으며 말했다. 저는 영미 씨 친구라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다. 김민지 가이드가 끼어들었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이미 충분히 녹음했으니 증거는 확보했다고 했다. 유키코 여주인도 단호하게 말했다. 손님, 투숙객이 아니시면 나가주시라고. 안 그러면 바로 경찰 부르겠다고 했다. 기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다. 좋다며, 하지만 한국 가면 계속 찾아갈 거라고 했다. 영미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영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린 듯했고 진수가 재빨리 부축했다. 김민지 가이드가 물을 가져왔고 유키코 여주인은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다. 휴게실로 옮긴 뒤 영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진수는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기다렸다. 김민지 가이드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변호사에게 보내면 좋은 증거가 될 거라고 말했다. 한참 뒤 영미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국 돌아가면 또 이럴 텐데 무섭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일단 이 녹음을 변호사에게 보내라고,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하라고 했다. 그리고 당분간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영미가 물었다. 안전한 곳이 어디냐고, 집도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고 했다.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자신의 집에 와서 지내라고, 아들도 있고 방도 있으니 당분간 거기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했다. 영미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다고, 너무 폐가 된다고 했다.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폐가 아니라고, 도와주고 싶다고, 혼자 두면 자신이 더 걱정될 거라고 했다. 김민지 가이드가 거들었다. 좋은 생각이라고,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진수 씨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영미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며칠만 신세 지겠다며 정말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진수는 안심하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줬다. 오후 일정은 취소되었다. 영미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진수도 그녀 곁에 머물기로 했다. 다른 투숙객들은 가이드와 함께 전통 마을 투어를 떠났고 료칸은 조용해졌다. 진수와 영미는 료칸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영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걷다가 입을 열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다고, 기철을 믿은 게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차용증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믿었다고 자책했다. 진수는 조용히 들어주며 말했다.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한 건 기철이라고 했다. 영미가 물었다. 진수 씨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냐고, 며칠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서주냐고 했다.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고 했다. 영미가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미는 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아내분이 정말 행복하셨을 거라고 했다. 진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행복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회사 일 핑계로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다고 했다. 그게 지금도 후회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진수는 아내와의 추억을, 영미는 결혼 생활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 무렵 투어를 다녀온 일행이 돌아왔다. 김민지 가이드가 진수를 찾아와 말했다. 기철이 료칸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료칸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일본 경찰이 출동해서 경고했고 기철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돌아가면 또 나타날 거라는 게 문제였다. 영미는 불안해하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다.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내자고 했다. 김민지 가이드가 거들었다. 오늘 녹음한 것과 일본 경찰 출동 기록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친구가 변호사인데 한국 돌아가면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료칸에서는 신년 특별 이벤트로 작은 불꽃놀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정원에 모인 투숙객들은 밤하늘에 불꽃을 올려다보며 환호했다. 진수와 영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함께 불꽃을 바라봤다. 불꽃이 터지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고 영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지만 진수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진수는 대답했다. 자신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게 좋았다고 했다. 영미가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혼하고 5년 동안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사람이 다 이기적이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진수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했다. 진수도 고백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런데 영미 씨를 만나고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싶었다고 했다. 영미가 진수의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다. 진수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불꽃이 하늘에서 터지며 두 사람을 비췄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똑바로 바라봤다. 말은 필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나 우정이 아니라는 걸.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60세와 58세,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가야 했고, 마음이 복잡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고, 영미와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아침 식사 후 진수는 영미를 따로 불러 배프역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다른 투숙객들은 마지막 쇼핑을 위해 시내로 나갔고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국 가서도 연락해도 되냐고, 진수 씨 집에 정말 가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신이 먼저 연락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집에 꼭 오라고 했다. 아들한테도 이미 이야기했다고 했다. 영미가 놀라며 물었다. 아들분한테 뭐라고 했냐고. 진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여행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당분간 집에 머물 거라고 했다고 했다. 민준이 처음엔 놀랐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보인다며 찬성했다고 했다. 영미는 감동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좋은 아들이라고, 자신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미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아들도 그걸 알 거라고 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배프의 거리가 보였고 온천 증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에 처음 만난 사이지만 이미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함이 있었다. 영미가 말했다. 이번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진수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도망만 다녔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다고,
진수 씨가 곁에 있어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진수도 고백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5년 동안 그냥 죽은 듯이 살았는데 영미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신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냐고 아니면 그냥 친구로 생각하는 거냐고 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었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영미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함께 있고 싶다고 했다.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라고 고백했다. 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도 똑같다고 처음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특별해졌다고 했다. 진수 씨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했다. 58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웃으며 울었다. 진수가 영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냐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무언의 약속을 나눴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김민지 가이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두 분 분위기 정말 좋으시다며 자신이 담당한 투어 중 최고의 커플 탄생이라고 했다. 다른 투숙객들도 웃으며 박수를 쳤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며 사랑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다. 60세면 아직 젊다고 앞으로 30년은 더 함께할 수 있다고 웃었다. 진수와 영미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다. 진수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옆에 서 있는 영미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수가 소개했다. 여행에서 만난 하영미 씨라고 당분간 집에 머물 거라고 했다. 민주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영미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민주는 괜찮다며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진수가 상황을 설명했다. 영미 씨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지만 백미러로 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집에 도착해서 영미를 게스트룸에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영미는 고마워하며 짐을 풀었고 진수는 민준과 함께 거실로 나왔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냐고 처음 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 했다.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영미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민준이 다시 물었다. 혹시 아버지가 영미 씨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그렇다고 좋아한다고 했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진수가 설명했다. 5년 동안 엄마 생각만 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영미 씨를 만나고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했다. 다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천천히 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다고 아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다. 민주는 아니라며 오히려 아버지가 밝아지셔서 좋다고 했다. 여행 다녀오시고 완전히 달라지셨다며 웃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진수가 준비한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졌고 영미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진수가 말렸다. 손님이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했다. 식사를 하며 민준이 영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을 하시냐고. 영미는 피아노 강사였다고 대답했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고 했다. 민주는 관심 있게 물었다. 다시 학원을 열 계획은 없냐고. 영미는 고민 중이라고 대답했다. 진수가 거들었다. 영미 씨는 실력이 뛰어나다며 꼭 다시 학원을 열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영미는 고맙다며 미소 지었고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겠다고 했다. 식사 후 민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진수와 영미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영미가 말했다. 민준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고 했다.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를 더 닮았다고 착하고 배려심 많은 건 엄마 덕분이라고 했다.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분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어떤 분이셨냐고 했다.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30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다고 했다.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너무 빨라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영미는 진수의 손을 잡아주었다. 많이 힘드셨겠다고 그 마음 이해한다고 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다고 영미 씨 덕분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다. 며칠 뒤 영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민지 가이드가 소개해준 변호사였고 일본에서 녹음한 파일과 경찰 출동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원래 진행 중이던 2억 5천 반환 소송도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기철이 일본까지 쫓아간 것, 합의서를 강요한 것 등이 모두 불리한 증거가 된다고 했다. 변호사는 2억 정도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영미는 진수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했다. 진수도 축하하며 말했다. 이제 끝이 보인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격려했다. 영미는 고맙다며 진수 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다. 주말 진수는 영미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1월 중순이라 날씨는 추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영미가 말했다. 학원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다고 돈을 받으면 그걸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진수는 기뻐하며 축하했다. 어디에 낼 거냐고 물었고 영미는 노원구 쪽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진수의 집 근처였다. 진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다고 영미도 웃으며 그래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미 씨,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거 맞냐고 60세에 이렇게 확인받는 게 처음이라고 웃었다. 영미도 웃으며 대답했다. 자신도 처음이라고, 이렇게 떨리는 것도 처음이라고 했다. 진수가 영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천천히 가자고,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알아가자고 했다. 영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고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2주 후, 기철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증거가 확실했고 검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기철은 겁을 먹었는지 영미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합의하고 싶다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영미와 상의한 후 조건을 제시했다. 2억 5천 전액을 돌려주고 앞으로 영미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라고 했다. 기철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고 2억은 즉시 반환하고 나머지 5천은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영미는 진수에게 전화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진수도 축하하며 말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했다. 영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민준과 영미를 데리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축하하는 자리였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민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 안 하시냐고, 자신은 손주 보고 싶다고 했다. 진수와 영미는 동시에 얼굴이 붉어졌다. 진수가 민준을 나무랐다. 야,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할 거라고, 아직 만나지 얼마나 됐다고 했다. 민준은 웃으며 알았다고 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본다고 말했다. 영미도 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도 오랜만에 행복하다고, 진수 씨와 민준 씨 덕분이라고 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축하했다. 한 달 후, 영미는 노원구의 작은 피아노 학원을 계약했다. 하영미 피아노 아카데미라는 간판을 달고 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진수의 집에서 10분 거리였고 진수는 매일 학원에 들러 영미를 도왔다. 개원 준비를 하며 영미는 행복해 보였다. 30년간 해온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설렘, 그리고 진수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 모든 게 완벽했다. 개원식 날 진수와 민준, 그리고 여행에서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김민지 가이드도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고 유키코 여주인은 일본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진수 씨, 영미 씨, 정말 축하해요. 두 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뻐요.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영미는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진수가 옆에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개원식이 끝나고 진수와 영미는 학원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영미가 말했다. 정말 꿈만 같다고,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일본 여행 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미 씨, 정말로 자신과 함께하고 싶냐고, 60세 노인과 함께하는 게 후회되지 않겠냐고 했다. 영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며 진수 씨와라면 앞으로 30년이든 40년이든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진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60세에 찾아온 사랑,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기적 같았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했다. 그날 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아내와 대화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 나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도 이해해 주겠지? 진수는 사진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영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 봐요. 영미의 답장이 곧 왔다. 고마워요, 진수 씨. 내일 봬요. 좋은 꿈 꿔요. 진수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되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